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장을 갖다가 화물 운송을 봤지만은 뭔가 모르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거 물류 관리론보다 더 쉽네 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안 드신다고요? 드셔야 돼요. 드실 수가 있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드신다고 저는 귀에 들리니까 그렇게 믿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4강째는 뭐냐면은 제2장입니다. 제2장 화물 운송론에서 2장인 화물 자동차 운송.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자동차 운송이에요. 한번 어떻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인 개념은요, 공로 운송입니다. 말 그대로의 공로예요, 공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로란 건 뭐냐면은 공간이 비어 있다 이거죠, 공간. 이 공간으로서 어떻게 공간으로 운송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로 운송이라 거기 나와 있고 저기 써 있네요. 저기 있어요. 그리고 공로 운송의 의의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 있잖아요. 다니는 여러분이 자동차로 운송하고 다니는 그런 길로 운송하는 걸 보통 공로 운송이고 이건 당연히 도로 운송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공로 운송은 그냥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용어고 도로 운송이라든가 화물 자동차 운송은 일반적인 실무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냥 차이는 없다. 그거 실익이 없다 이거예요. 별로 구분해봤자 의미가 없다. 자, 육로망의 확충과 육로, 그러니까 도로, 땅 위로 다니는 망의 확충, 운반 차량의 발달 되겠죠. 그 다음에 대형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종합 운송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죠. 당연히 운송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만 하더라도 철도 운송이 많죠.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철도 운송이 많이 있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 보니까 워낙에 땅이 갖다가 이렇게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육로로 갔다가 운송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공로망의 확충과 운반 차량의 발전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종합 운송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공로 운송입니다. 그래서 땅 위로 운송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걸 여러분들 거기 양가로 1번에 개념적인 설명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걸 계속해서 한번 본다면요. 좀 더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자, 역내 운송에서는요. 역내 운송. 그러니까 어느 지역 내에서 운송할 때는 전세 및 구역, 단거리를 보통 우리가 100km까지를 단거리를 합니다. 단거리. 그 다음에 중거리를 갖다 300km예요. 300km. 그 다음에 장거리를 갖다 300km 이상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100km에서 300km까지, 300km에서 500km까지, 거기 100km, 단거리 100km, 그 다음 중거리 300km, 그 다음 장거리 300km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0km에서 100km까지가 단거리겠죠. 0k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0km부터 이렇게 100km까지. 그 다음에 300km. 그 다음에 500km. 그렇게 있으면 여기가 단거리겠죠. 단거리. 여기가 단거리. 그 다음에 여기가 중거리겠죠. 중거리.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장거리 이상을 갖다가 장거리. 사실 이렇게 뭐 500km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그 이상이니까. 300km 이상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구간을 갖다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역내 운송에서 전체 및 구역. 역내 운송에서 전체 및 구역 운송을 담당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노선 운송에서는 정기 및 부정기 화물 취급을 통해서 국내 운송에서 핵심적인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내 운송에서 전체라든가 또는 구역 전체예요. 전체라든가 그 구역을 갖다가 운송을 담당하는 동시에 노선 운송에서는 정기 및 부정기. 그러니까 노선이라는 것은요. 그 길로만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정기적으로 가는 걸 정기선 운송을 하고 이럴 때는 가고 저럴 때는 안 갈 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닐 때는 부정기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럼 정기적으로 가는 정기선과 부정기적으로 가는 부정기선 화물 취급을 통해서 국내 운송면에서 핵심적인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공로 운송입니다. 공로 운송.
자, 공로운송은요, 기동성과 신속한 배송이 있어요. 하이 모빌리티 앤드 딜리버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높은 이동성과 높은 배송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자, 일단 이런 거. 물론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여 문전에서 문전까지 운송을 갖다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로운송의 특징입니다. 문전에서 문전 운송, 일관 운송이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운송을 담당하는 게 공로운송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흐름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을 것이에요. 이런 건 어렵지도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으로 넘어서 양과 3월의 공로운송의 증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 공로운송의 증가 이유가 있는데, 자, 공로운송의 증가 이유가 뭐냐? 소량 화물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고, 거기서 소량 운송이 있어요. 소량 화물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공로 운송의 증가 이유입니다. 그래서 증가 운송, 그 다음에 다양한 고객 요구. 자,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니까 고객들이 신속하게 운송하니까 고객들이 아주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고객의 운송 요구에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그래서 규모 경제에서 오는 이익과,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니까 규모 경제, 많이 운송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주 운송하고 많이 운송하니까 규모 경제 효과, 운송할 때마다 비용이 오히려 감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규모 경제에서 오는 이익과 투자의 용이성 및 문전 운송, 두어투두어져 이런 것 등으로 인한 화물 파손이 최소화가 될 수가 있다. 아주 좋은 것이에요. 이런 것은 굉장히 이런 것 등 때문에 뭐가 공로운송의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자, 대규모 고정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정적인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운송할 때마다 이게 필요하니까. 고정적인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은 가만히 운송하지 않을 때도 그 비용이 감가상각이라든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고정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도심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업단지, 공장이죠. 상업단지, 그 다음에 소매단지가 있죠. 이런 문전 운송 쉽게 할 수 있는 편리성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어디든지 길만 있으면 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고, 비록 길이 안 났더라도 자동차로 좀 평평만 하면은 가면 길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언제든지, 철길은요 아무 길이 없다고 해서 철길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한 100m 다니면 그냥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땅에 처박히죠. 철길이 있어야만 철도는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는 언제든지 다닐 수가 있다. 단거리 운송 시 정차장 비용이라든가 일일 8차 시 소요된 동력, 간접비, 일일 수송 시 한계비 등의 철도보다 높은 경제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단거리 운송이니까 철도보다 어떤 측면에서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디서 체드반 공식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트럭이 더 훨씬 유리하고, 어느 거리부터 어느 거리까지는 즉 분기점을 지나가지고 철도가 더 유리하다. 이건 당연하겠죠. 왜? 그리고 단거리 같은 경우 또는 중단거리 같은 경우는 트럭이 유리하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어디? 철도가 유리합니다. 이건 무조건하고 단거리 운송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철도보다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모든 운송에서 철도보다 공로운송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로운송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공로운송만의 특징이 있는데 뭡니까? 이거는 당연히 다른 게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한 배송이 가능해요. 이거가 중요한 것이에요. 공로운송은 도로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도로로 운송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동성이 높아요. 신속한 배송이 가능해요. 기동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통행 가능한 도로이기만 하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죠. 길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비록 길이 거칠더라도 그 자동차가 가는 길은 그냥 길이 드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가능하다. 시간적인 제약도 없고 장소적인 제약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자동차 운송은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신속하고 정확한 택배 서비스를 갖다 실현할 수 있으면서, 자,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배달까지 가능하다. 뭐 택배 서비스, 자동차가 없으면 택배가 안 되겠죠. 철길로 어떻게 택배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자동차 운송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택배가 굉장히 요즘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런 가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로 수송과 배송의 효율화 방안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로라든가 철도, 연안 운송, 항공, 운송 등이 적절한 역할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다 이거예요. 같이 역할을 하자. 어쩔 수가 없지. 같이 역할을 하자. 그래서 각각의 운송 수단끼리 이렇게 역할 분담하면 훨씬 더 효율화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왜? 독불장군은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지 협력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종합 물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공로 수 배송의 시스템화를 갖다가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합 물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다음에 공로 수송과 배송의 시스템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거죠. 당연히 육상과 해상 공로를 통해서 영해 공로 수배송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땅이라든가 바다라든가 하늘을 연계한 공로 수배송 시스템을 갖다 구축한다. 이미 앞에서 봤어요. 뭐 피기백, 버디백, 그다음에 피쉬백 이런 걸 갖다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한 말이고, 업무 영역을 조정하고 요금 책정 자율화 등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율 경영 기반 구축을 갖다 지원한다. 뭐 어떤 모든 경제는 당연하죠. 시장 경제에 맡겨둬야지 뭐 정부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가장 일반적이죠. 시장 경제.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런 운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위주로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기간 산업이에요. 기간 산업.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간혹 가다가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화물 운송 연대가 뭐 파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정부가 개입해서 뭐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갖다 강제성을 띌 수도 있죠. 자, 공로 운송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운송 수단과 비교해 가지고 그 자동차 운송만의 특성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뻔할 것이에요. 어떻게? 공로 운송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송만의 특성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자, 대규모 고정자본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심지라든가 공원 및 상업단지 문전까지 운전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길만 있으면 다 간다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 가는 데는 없다. 바다만 빼놓고 육지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운송수단이 빠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응용성, 탄력성이 높은 게 없다 이거죠. 자, 소량 화물을 각지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고 단거리 문전 운송으로 화물 파손을 극소화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런 거. 단거리 운송에서 철도보다 높은 경제성, 즉 이건 뭐냐? 정차 비용이죠. 그 다음 일일 발차 시 소요되는 동력, 간접비, 일일 운송 시 한계비. 즉 이거는 뭡니까? 똑같은 운송수단을 비교했을 때 철도라는 비용, 철도가 들어가는 비용하고 트럭이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 비교했을 때 훨씬 정차 비용이라든가 일일 발차 시 소요되는 동력이라든가 간접비라든가 그 다음 일일 운송 시 한계 비용 등은 훨씬 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뭐보다? 철도 운송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공로 운송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공로 운송이 가장 좋고 가장 유리하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가로 4번 공로 운송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최초 투자액의 규모가 작고 출발과 도착 시간 등 운송 능력에서 융통성이 많고,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최초 투자액의 규모가 작다는 것은 다른 운송 수단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공로 운송도 투자라면요 투자액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왜? 길을 닦아야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액의 규모가 작다는 것은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출발과 도착 시간 등 운송 능력에 있어서 융통성,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도착도 마음대로 나름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단거리 운송 시 빠른 속도와 터미널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단점은 뭐냐? 자, 벌크 카고 있죠. 살화물, 그리고 살물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아까는 살화물이라고 나왔죠. 사람을 똑같은 말이에요. 살물 또는 사람물과 같은 중량 화물 있죠. 무게가 나가는 화물. 운송 시 이용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화물 자동차 보시면요, 바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퀴가 지면에 닿는 바퀴가 있고요. 지면에 닿지 않고 요 정도
좀 너무 적나요? 자, 지면에 이게 도로 지면에 닿는 바퀴고, 그다음 지면에 닿지 않고 약간 이 위에 붙어 있는 바퀴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파손되면은 이게 대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용도가 중량 화물의 경우는 이용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철도를 많이 이용하겠죠. 중량 화물은. 자, 여러분 탱크를 갖다가 자동차, 화물 자동차에다가 탱크를 갖다가 싣고 운반할 수가 없겠죠. 어디에다가? 기본적으로 철도에다가 운반해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용도가 낮을 수가 있다는 거. 장거리 운송 시 비용이 많이 들고, 이건 뭐 사실 공路운송과 비교했을 때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기후와 운송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운송 중단 가능성.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걸 단점이라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단점을 찾은 것이지, 공路운송은 장점이 항상 단점이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왜? 그런 상황. 기후가 나쁘면은 트럭이 못 가면은 철도도 못 가죠. 차량이 못 가는데 철도가 갈 수 있으면 그거는 단점으로 할 수 있는데, 기후가 나쁘면은 모든 운송수단이 올 스톱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거기에 맞추니까 이렇게 단점이 드는 것이지, 모두 다른 거에 비해서 단점이 특별하게 공路운송만의 단점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공路운송은요, 장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路운송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화물 자동차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는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장단점이 거기에 즉 여기 296페이지에 290 공路운송의 장단점 네모 박스 딱 그려져 있죠.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그냥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장점, 두어 서비스 파워물 파손이 낮다, 일관 운송체가 용이하고 하약비가 적다, 포장과 비교적 간소화 간략화 가능하다, 문제로서 문전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단점, 대량 화물 운송에 불리하다, 장거리 인건비 운송 단가가 높다는 거,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는 거, 교통사고 및 공해 발생한다는 거, 화물 중량 제한이 있다는 거 등등, 이런 것 등으로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은 충분하게 시험 지문에 나오면 고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시험 지문에 공路운송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화물 자동차 운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화물 자동차의 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트럭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물류회사가 아무리 국가 자격증이고 좀 어렵다는 평 있지만은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의 판단이지, 여러분처럼 강의를 듣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시험 보시면 합격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예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이거 제가 유통관리사 책도 쓰고 물류관리사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통보다 더 쉽네 라는 개념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책의 페이지는 유통보다 더 많죠. 왜? 당연히 200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책을 쓰면서 오히려 부담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 있는 그대로만 쓰면 되니까. 있는 그대로. 더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거 있는 그대로. 그리고 화물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에 있는 개념만 쓰면 돼요, 자동차.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화물을 실러 나르는 자동차라고 하더. 아이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죠.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 그러니까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니까 화물 자동차다. 이걸 갖다가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다 맞출 것이에요. 얘야, 화물 실어 나르는 자동차가 뭐니? 화물 자동차요 라고 하겠죠. 이것과 유사한 용어로 트럭이라든가 화차가 있다. 똑같은 말이죠, 화차. 이건 화차는 뭐냐? 철도 화차가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를 말합니다. 공로를 이용해서 문전에서 문전까지 화물을 운송한다는 거. 이거 두어트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런 것은 나름대로 10번 알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는 게 좋아요. 이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왜?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화물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화물 자동차로 운송하는 게 거의 99.9%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철도 운송이라든가 일관 운송, 국제 복합 운송에서 문전까지 영내 운송의 마감 운송을 담당하는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했던 말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물 자동차의 개념인데, 자, 거기에서 이제 양가로 1번을 봤고요.
그 정의적인 개념만 보세요. 정의. 거기 이제 297페이지 양가로 2번 나와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정의는요. 그 법이 세 가지 법으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법. 그래서 화물 여기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를 갖다가 했을 때 자동차 관리법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3조에서 나오고, 여기는 2조고 3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는 뭐도 된다? 오토바이라든가 트레일러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 트레일러를 간혹 가다 뭐라고 합니까? 추레라라고 하죠. 추레라. 여러분 실무에서 간혹 가다 야 추레라를 운반하자. 추레라라고도 해요. 추레라. 실무에서 간혹 써요. 이거 일본식인데 어쨌든 추레라. 이거 트레일러를 보통 말합니다. 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뭐냐? 화물 자동차는 뭐냐? 이거 운수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동차 관리법 3조 규정에 의한, 여기죠. 3조 관리법 규정에 의한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는 크기라든가 구주라든가 원동기 종류, 그다음 총 배기량, 정격 출력 등 국토해양부령, 국토교통부라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게 옛날 내용입니다. 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2등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토교통부입니다. 해양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법에서.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 자동차 관리법도 뭐 아까 나오는 법적인 개념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화물 자동차의 정의를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열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의미에서 그걸 살펴본 것이지, 그 법의 내용이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고. 자,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 자동차 조건이 나왔는데, 화물 적재 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화물 적재 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은,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싣고 간다, 이렇게 딱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만약에 이거 포장지를 갖다 씌워가지고 트럭을 갖다 막을 수 있는데, 여기가 개방된 것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트럭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쭉 여기다 화물 싣잖아요. 여기다 화물을 갖다가 여기다 화물. 근데 여기 뚜껑이 없고 개방된, 그러니까 개방된 자동차, 개방된 구조 자동차를 말하고요. 유류라든가 가스 등 운반하기 위해 적재함 설치한 자동차.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석유라든가 가스 등을 실을 때는 이걸 갖다가 이 위에다가 석유나 가스를 실을 만한 공간, 탱크 같은 걸 실은 자동차도 뭐다? 화물 자동차예요. 화물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 자동차 조건입니다. 아까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아까 거기서 동그라미 4번에 화물 자동차 해가지고 자동차 규정법이 쭉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 거기 나오는 양가로 2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화물 자동차를 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화물 적재 공간과 승차 공간이 동일차 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는 격벽을 설치한. 자, 격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이건 화물 자동차가 말이에요. 승차 공간에 동일차 실내에 있습니다. 동일차 실내에 있으면 격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화물 자동차가 여객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자체 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혹시 여러분들 거기 아침마다 아파트 사시면은요, 아파트 사시면 재활용품을 갖다가 실어놓은 트럭이 오잖아요. 트럭. 거기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쭉, 여기에서 뭐 쭉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뭐처럼 여기 이렇게 요게 달려있죠. 요게 달려있어가 쭉 내려와가지고 물건 실어가지고 실습니다. 여기다 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적하
저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자동차도 화물 자동차.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다 화물 자동차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 거 없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모든 그런 자동차가 화물 자동차예요. 트럭에다가 뭘 실었든지 뭐든지 간에 트럭처럼 생겼으면 모두 화물 자동차예요. 단지 이거는 뭐냐, 시행령이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군안 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또는 화물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특수 자동차. 이건 뭡니까? 특수 자동차는 보통 뭐를 말해요? 삐뽀 이런 긴급 군안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환자를 태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갖다 특수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특수 자동차. 그래서 그런 것은 이 특수 자동차고, 그러니까 이 트럭을 그렇게 특수 자동차에 맞게 구분을 했으면은 그거는 트럭이 아니라 즉 화물 자동차가 아니라 거의 특수 자동차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화물 자동차의 운송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운송 형태는 양가로 4번의 내용이에요. 자, 노선 운송은 정해진 노선과 계획에 따라 운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노선은 정기세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계획에 따라 운송하는 거. 자, 그래서 정해진 노선과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노선 운송은, 그래서 노선 운송은 정해진 노선, 그 다음에 계획된 노선 이렇게 따라 운송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집배송은 주로 소형 트럭을 이용하여 단거리 운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배송은 뭐냐? 주로 소형 트럭을 이용하여 단거리 운송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트럭으로는요, 단거리라고 해봤자 뭐 100km 이내가 말할 수가 있겠죠. 100km 정도. 100km 이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똑같은 서울에서요. 똑같은 서울을 갔다가 길을 잘못 따서 계속 꾸불꾸불 가더라도 100km는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원진에서 직선으로 가면은 100km가 안 될 수가 있겠지만은 꼬불꼬불 왔다 이쪽 길 저쪽 길 이렇게 막히는 길 피해서 이렇게 가면은 100km. 서울 끝에서 서울 끝까지 가면 100km 넘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선 운송이라는 게 있어요. 간선 운송. 여기는 노선 운송이고요. 여기는 집배송 운송이고, 간선 운송은 대량 화물을 취급하는 물류 거점간이에요. 그냥 물류 거점간에 운송하는 거, 거점 간 그 선을 따라서 운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류 거점 간에 그 선을 따라서 운송하는 거. 선을 따라서 운송하는 것을 간선 운송이라고 합니다. 간선 운송. 자, 그런데 지선 운송이라는 것도 있죠. 지선 운송. 지선 운송은 뭐냐면 물류 거점과 소도시 또는 물류센터, 그 다음에 공장 등까지. 그래서 이게 간선 운송하고 지선 운송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선 운송은 말 그대로요. 물류 거점 간에만 운송하고, 지선 운송은 물류 거점과 다른 거, 그러니까 거점이 아니라 물류센터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또는 도시 내에 있는 다른 물류 그 거점 있죠. 그런 데하고 운송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지선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가 운송이라는 게 있는데, 자가 운송은 당연히 자가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이죠. 화주가 직접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그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의외로 영업용 차량보다 자가 운송 차량이 더 훨씬 많이 산정이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 봐두면 되고, 용어적인 설명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용어적인 설명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 간선 운송하고 지선 운송의 개념을 갖다가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갖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선 운송은 물류 거점 간에만 운송한다. 지선 운송은 물류 거점과 일반 소도시라든가 다른 물류 거점 말고 그런 다른 데하고 거점이 아닌 다른 곳하고 운송할 때는 지선 운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물 자동차 운송의 증가 요인, 뭐 당연하겠죠. 운송, 왜 자동차를 운송하는 게 왜 증가가 많이 됐겠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단거리 운전 운송이잖아요. 화물 파손을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 파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철도라는 것보다 오히려 자동차, 화물 자동차 이용하는 게 더 훨씬 파손이 덜 된다. 이렇게 하면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 운송시간이 신속하다. 그리고 정확하다. 그리고 문전에서 문전까지라는 이 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동차 운송이 좋겠죠. 철도 운송은 절대 문전에서 문전까지 운송 안 되죠. 왜냐?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철도가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오로지 자동차 운송만이 문전에서 문전까지 운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고정자본을 투자하지 않아요. 대규모 고정자본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화물 운송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로, 고속도로 등의 공로에 대한 투자로 도로망이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요즘 길이 없는 곳이 거의 없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라고 하지만은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동차로 가는 길은 거의 어느 지역이든 할 것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이런 게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 자, 물동량 증가에 따라 철도나 연안 운송이 충분히 철도라든가 연안 운송이 충분히 물량을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화물이 공로로 전환되고 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이미 이것이 아니라 원래 공로에서 운반을 많이 했죠. 그런데 철도라든가 연안 운송이 그 공로 운송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그쪽으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로 운송, 즉 자동차 운송이 계속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차량의 대형화라든가 화물 운송의 대량화, 장거리화를 위한 탱크 로리차라든가 냉장 보냉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차량 등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렇게 특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던 것보다 그런 화물 차량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탱크 로리차라든가 냉장 보냉차 등이 발달해가지고 안전한 화물의 수송이 가능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물 자동차 증가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화물 자동차의 재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299페이지예요. 299페이지 나와 있고 뭐 다양하게 굉장히 용어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즉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림, 그런 정도의 그림 정도로 보고, 즉 양가의 6번적인 측면만 제대로 알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화물 자동차 재원에 의해 가지고 거기 자동차 위양이라든가 그냥 화물 자동차 이름 생각해 보세요. 봉고 트럭이라든가 이런 트럭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위양이라든가 크기, 무게라든가 성능, 구성품의 사양이라든가 형식 등은 설계나 제조 표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나 표준 형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의 형식 승인을 받는 사양을 통칭한다. 이 통칭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화물 자동차 재원치에는 치수, 디멘션이라고 보통 하죠. 그 다음 질량, 매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중, 웨이트, 이런 웨이트, 무게 있죠. 이 무게, 이걸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성능이 있습니다. 성능이 있으며, 이게 지금 이 밑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능이 있으며 기존 조건으로 치수는요, 여기 나왔죠. 이 치수는 자, 수평의 직진 자세로 정지된 공차 상태에서 성능 최대 적재 상태에서 측정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기준 조건으로 치수는요, 수평의 직진 자세로 정지된 공차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 성능은 최대 적재 상태에서 측정하며, 공차 상태란 기본 사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장비를 갖다 갖추고 윤활유, 브레이크액, 냉각수, 연료 포함한다.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자, 여기는 좀 이게 좀 여기서 PPT 있는 내용이 이렇게 좀 벗어났어요. 잘 보시면 화물 자동차의 재원치에는 치수가 있고, 치수가 있고, 질량이 있고, 그 다음 하중 및 그 다음에 성능이 있다는 거. 성능이 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가 있다. 화물 자동차의 재원치는 치수, 질량, 하중, 성능이 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의 기준 조건은요, 치수 한번 예를 들면, 치수는 수평의 직진 자세로, 수평 반듯하게 직진 자세로 정지된 공차 상태에서 재는 것이에요. 공차 상태를 갖다가 뭐냐? 치수라고, 공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능은요, 최대 적재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에요. 최대 적재 상태에서 성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공차 상태는 그 뭐냐? 공차 상태는 그건 기본 사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장비를 갖추고 윤활유, 브레이크액, 냉각수, 연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공차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료라든가 이런 거 운행을 모두 할 수 있는데 짐만 실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공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차. 이건 아까 PPT가 조금 제작하다 좀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의
시각적으로 좀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걸 책을 보시면요. 거기 책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네요. 거기 299페이지 책에는 제대로 써 있어요. 그냥 PPT만 조금 잘못됐을 뿐이.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들 용어의 정의나 측정 방법 등은 자동차 관리법과 한국공업규격 코리아 스탠다드 즉 KS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 제원표는 카탈로그, 설명서, 사양서 등 표시되어 사용과 정비, 기타 기술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성능 특성과 비교 우위를 파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갖다가 자동차 위양 뭐 기술 지정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가로 2번에 나오는 취소 재원을 보시면 취소 재원 이제 거기 양가로 2번부터 나와 있어요. 자, 전장, 전폭, 전고. 자, 오버렐, 랭스, 웨이트, 헤이트. 자, 그래서 전장이 뭐냐? 오버랭스예요, 오버랭스. 그 다음에 전폭이 뭐냐? 웨이트. 그 다음에 오버렐, 웨이트예요. 그 다음에 오버헤이트, 전고. 높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장, 그 다음에 전폭, 폭. 그 다음에 이 높다는 거, 높고 전고. 이런 것이요. 그 유형 크기로서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전폭 중 아웃사이드 미러는 제외한다. 그 아웃사이드 뭐냐? 이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 이렇게 뭐가 자동차로 뒤에서 어떤 차가 오는 거 이거 보는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그것은 이런 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여러분들 이 자동차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은 사이드 미러가 있죠. 여기 운전석 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를 갖다가 어디에 포함된다? 이 전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폭에는. 사이드 미러는 그거는 갖다가 어떻게 보면 부착품이고 사이드 미러를 접었을 때는 다 좁아지고 사이드 미러를 폈을 때는 넓어지니까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전장, 전폭, 전고라는 건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302페이지 보시면요. 302페이지 양가로 6번에 나와 있어요. 전장, 전고, 전폭. 전장, 전고, 전폭은 동그라미 1번의 기념이에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어딘지 아시겠죠? 화물 자동차 앞에서부터 밑도. 그러니까 여러분 30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302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6번에 전장, 전고, 전폭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다 이제 거기서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축간거리도 거기 나와 있어요. 축간거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앞뒤 차축의 중심에서 중심부까지 거리. 역시 똑같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축간거리가 나왔는데 거기 동그라미 9번하고 10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9번과 10번. 동그라미 9번과 10번 내로는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 자동차가 이렇게 쭉 거기 자동차를 갖다 좀 그리는 게 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 있으면은 여기에 축간거리가 어딥니까? 동그라미 9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1축간거리예요. 그냥 제1축간거리고 10번이 제2축간거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가 만약에 여기가 바퀴가 하나 더 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제1축간거리.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2축간거리예요. 축간거리.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축간거리가 나와 있는데 앞뒤 차축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차축 중심에서 중심까지. 그러니까 앞에 차축의 중심에서 여기에서 앞에 차축이죠. 그다음 뒤에 여기 중심까지 거리예요. 전체 차 중심까지. 앞뒤 타이어 접지 중심에서 세로 중심으로 내는 수직 사이 거리를 보통 말한다는 거. 자, 그다음 차륜거리가 나왔죠. 차륜거리도 나오는데 차륜거리는 뭐냐면은 좌우 타이어 바닥 노면과 접촉면. 이건 타이어를 갖다가 이 타이어가 있으면 좌우 타이어 바닥 노면과 접촉면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좌우 타이어 접촉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갖다 차륜거리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 세세하게 다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거기 양가로 6번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우리 시험 대비해서. 근데 책이기 때문에 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써놨을 뿐이고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자, 최대 안정격 사각이라고 나왔어요. 안정격. 자, 자동차를 측정대 위해서 오른쪽 및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이건 갖다 자동차를 갖다가 이제 검사하고 기울였을 때
반대쪽 모든 차는 측정대 바닥면에서 떨어질 때 측정대 바닥면과 수평면을 이룬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최대 안정격 사각. 왜냐하면 자동차를 갖다가 화물을 싣고 자동차가요 화물을 싣고 커브길을 쭉 가버리면 자동차 그 커브길의 가속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화물차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따져보는 걸 갖다 최대 안정경 사각이라고 부르요. 안정경 사각. 그리고 최대 안정경 사각. 안정경사각입니다. 그냥 최대 안정경사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지상고가 있어요. 이 접지면하고 자동차 중앙 부분의 최하부 거리, 타이실, 브레이크 부분을 갖다 제외하고 자 우선 이 최저지상고 그러니까 이 자동차 타이어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부터 말하는 거 이 부분부터. 그리고 최저지상고를 말하고 실내 치수도 있어요. 자동차 실내의 각종 치수도 거리수단과 운전 조각성 기준에 두며 길이는 계기판으로부터 최부 좌석 뒷끝까지 폭은 객실 중앙부의 최대폭 높이는 차량 중심선 부근의 바닥면부터 천정까지 길이 뭐 이 정도 알면은요 여러분 화물 자동차 운수 종사자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만 알면은 그냥 거기는 따로 다른 책을 안 보더라도 시험만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에 그렇게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자세하게 써놨는데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이렇게 쭉 써놨잖아요. 이런 걸 다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시험에서 이런 것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집중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양가로 6번에 있는 그런 용어 정도 측간 거리라든가 뭐 오버행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고 자 오버행 여기 나와 있죠. 오버행은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7번과 8번이에요. 그러니까 양가로 6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죠. 동그라미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6번하고 7번이 전 오버행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이 어디입니까? 동그라미 6번이 거기 나와 있는 그 책을 보세요. 302페이지 그 그림책 있죠. 동그라미 6번 거기 나와 있죠. 거기를 갖다가 어디라고? 오버행. 그 다음에 후 오버행이 있어요. 동그라미 8번 있죠. 8번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 그리고 이 자동차 앞에 전 오버행, 후 오버행. 그래서 여기는 오버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 중심을 지나는 수직면에서 자동차 맨 앞 또는 맨 뒤까지 범퍼라든가 견인, 고리라든가 윈치 등을 포함해요. 수평거리.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자세한 것은 뭐 다른 물류관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자세하게 안 해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이 용어가 이거고 용어가 이거다. 근데 저는 갖다 그림도 보여주면서 이거 하니까 좀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어떤 그 수험적인 걸 많이 안 해보신 분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버행은 뭐냐? 자동차 바퀴의 중심을 지난 수직면에서 여기 그림 있어요. 자동차 맨 앞 또는 맨 뒤까지 범버, 견인고리, 윈치 등을 포함한 이 수평거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론트 또는 리어 오버행이라고 보통 합니다. 자, 바퀴 접지면하고 바퀴 접지면 땅에 접하는 면이에요. 차량 앞뒤 끝단 하부를 갖다가 연결하는 선과 노면과 경사로 각도를 갖다가 앞바퀴는 접근과 어프로치 앵글, 뒷바퀴는 이탈각, 디파처 앵글이라고 디파처라고도 하고 디파처 앵글이라고 해요. 이런 거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전후 오버행은 커브 시 안전도에 영향. 왜 그러냐면 커브를 할 때요. 이거 굉장히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말하고 그다음 최소 회전 반경도 있어요. 자동차가 최대 조향각으로 휘전할 때 바깥쪽 바퀴에 접지면 중심이 그런 원의 반지름을 보통 말한다. 그리고 이런 거 최소 회전 반경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트럭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제가 트럭을 갖다가 뭐 제가 그림을 그릴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높지 않은 게 아니라 없죠. 이 정도면 뭐 그림 못 그린 거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 그림을 갖다가 이랑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쭉 오버레일, 그 다음 랭스 해가지고, 그 다음 오버레일 헤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요런 개념, 이 접지면 여기 나와 있죠. 접지면. 그 다음에 이것도 접지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아까 거기 나와 있는 302페이지 그림과 함께 여러분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6번 302페이지 그 양가로 6번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은 뭐 질량 하중 재원이에요. 그래서 공차 중량이라든가 취재 적재량 차량 총 중량 이건 갖다 이론이에요. 그냥 그림을 안 보셔도 되고
공차 중량이라든가 최대 적재량이 어느 정도냐? 차량 총 중량은 어느 정도냐? 그래서 공차 중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차가 물건을 실지 않았을 때 그 중량이요. 자동차에 사람이나 짐을 실지 않고 연료 냉각수라든가 윤활 등만 만져 그냥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상황에서 물건만 실지 않은 사람, 차도 사람이 운전사가 타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에 필요한 기본 장비라든가 즉 애비 타이어, 애비 부품, 공구 등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갖추면 안 되고 기본 장비인 필요한 운행장 이런 제외를 갖춘 상태의 차량 중량을 갖다 말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이 있어요. 적재를 허용하는 최대 하중으로 하대나 하실 뒷면에 반드시 표시하는 게 최대 적재량 뭐 몇 킬로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 차 맨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냥 차량의 총 중량은 승차 정원하고 최대 적재량 적재 시 전체 중량으로 예를 들면 차량 공차 중량이 1100kg이고 차량 여기 공차 중량이 1100kg이고 승차 정원이 2명인데 1인당 80kg예요. 한 사람이 80kg. 그러니까 두 사람은 160kg가 나가겠죠. 160kg.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이 1000kg다. 1톤이라고 했을 때 트럭 차량 총 중량은 어떻게 계산된다. 합치면 돼요. 단순하게 합치면. 이걸 합치면 모두 2000, 그 다음에 2160kg가 되겠죠. 2160kg.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차량 총 중량은 그렇게 계산한 것이고 이런 것은 단순하게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개념상 보면 되고 아까는 거기서 어떤 차량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양가로 6번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국내 안전 기준에서 자동차 총 중량은 20톤. 여러분들이 거기서 1층 10톤이고 1륜은 갖다 5톤. 이걸 20톤을 초과.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총 중량은 40톤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가 무겁다 하더라도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없어요. 자, 축하 중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를 갖다가 지나는 접지면에서 이 걸리는 각 차축당 하중으로 도로라든가 도로 교량 이런 것 등의 구조와 강도를 고려해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일반 자동차에 정해진 한도를 최대치로 나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축하 중을 보시면요. 축하 중이란 것은 거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동그라미 4번이에요. 양가 3번에. 그래서 차륜이나 지나는 접지면에서 걸리는 각 차축당 하중으로 도로 교량 등의 구조와 강도를 고려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일반 자동차에 정해진 한도를 최대 축 하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반 자동차에 정해진 한도를 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다리라든가 무게가 정해진 곳을 갖다가 다닐 때 가장 무거운 단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도로에서 뭐 20톤 트럭 갖다가 거기 출입 금지라고 써있으면 여기서 축하 중 20톤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어쩌면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9번에 거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양가로 6번 보셔야 돼요. 양가로 6번에 뭡니까? 양가로 6번에 화물 자동차 재원에 대한 명칭, 전장, 전고, 전폭, 하대 길이, 하대 폭, 하대 높이, 전 오버행, 후 오버행, 제1축간거리, 제2축간거리, 오프. 이런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양가로 6번은 여러분 별표 2개 쳐놓고 알아두셔야 돼요. 앞에서 했던 것은 굳이 몰라도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이니까 크게 의미하는데 자동차에서 재원에 대한 명칭은 양가로 6번에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7번도 있죠.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화물 자동차 조건. 굉장히 제가 많이 써놨어요. 이런 것은요. 화물 자동차 운수 종사자들 자격증에 이것만 알면 무조건 하고 만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충분하게 다 써놨어요. 이것도 저 써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화물 자동차 개념이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9번에 화물 자동차 종류해가지고 이제 여기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양가로 9번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보시면은 자, 화물 자동차 종류 또는 구조 기준이 나왔어요. 자, 보통 트럭이 나왔어요. 보통 트럭. 일반적인 보통 트럭이에요. 자, 트럭이죠. 트럭. 다른 걸 보지만 트럭으로 보세요. 트럭. 트럭은 1톤 미만에서 16톤까지 보통 트럭은 보통 말합니다.
그 1톤 미만에서 1톤 이상이겠죠. 1톤 이상에서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겠죠. 1톤 이상에서 16톤까지 보통 들어갔다가 말하는 것이고 이상하다. 왜 당연히 1톤 미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톤 이상부터 16톤까지 보통 들어갔다가 보통 들어갔다 트럭이라고 하고 자 트레일러가 납니다. 세미 트레일러라든가 풀 트레일러 그다음에 폴 트레일러도 있고요. 폴 트레일러 여기는 폴이에요. 폴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있고 풀 트레일러 있어 풀. 자 이것도 있다는 거. 그다음 더블 트레일러 같은 거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폴 트레일러가 풀 트레일러라는 이 개념이 오타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단 거기서 봅니다. 그다음 전용 특장차가 있습니다. 이건 덤프 트럭, 믹서 트럭. 그다음 믹서 트럭 같은 거 아시죠? 덤프 트럭도 아시고 믹서 트럭은 요 세멘트 같은 거 이게 뭐 계란처럼 하는 게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분립체 운송차도 있고 액체 운송차, 냉동차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전용 거기에 맞는 전용을 하는 특장차예요. 거기에 맞는 화물 전용 특장차 이걸 말하고 그다음 합류화 특장차가 있습니다. 이건 실내 하역 기기 자동차라든가 장비차라든가 측면 전기차라든가 상하역 합류차, 시스템 차량 이런 것 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은 조금 화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적인 설명 아까 제가 언급한 부분만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